이번 시간은 광고를 이기는 콘텐츠의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한 경영학 이론이 발표되었다. 스티브 잡스를 비롯한 수많은 CEO들은 그 이론에 압도되어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이론은 경영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용어로 자리 잡았다. 파괴적 혁신. 뛰어난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장을 파괴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이 혁신적인 인사이트로 세계적 스타가 된 그의 이름은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었지만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다. 더 이상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파괴적 혁신 이론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이 핵심적 통찰은 그의 동료들과 토론을 나누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일의 언어라는 책을 내게 되었고, 뉴욕타임즈 아마존 베스트셀러, 포브스 2016년 올해의 책,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맥킨지상 5회 수상에 빛나는 역작,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려 하죠. 이런 식으로요. 이 고객은 저 고객과 성향이 비슷하군. 고객의 68%가 A 버전보다 B 버전에 더 관심을 보이는군. 문제는 이런 결론들이 신뢰할 만한 예측을 내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기업들이 답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내린다거나 퀄리티를 높인다거나 기존 제품에 무언가를 덧붙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선 제품의 기능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단 소비자들의 정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처럼 말이죠. 에어비앤비의 기능은 여행자에게 투숙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이상 어느 누가 낯선 집에 비어있는 침실에서 잠을 청하려 하겠습니까? 사생활이 보장되는 안락한 호텔방을 놔두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에어비앤비에 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어비앤비의 공동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는 그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 답을 찾아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대학을 졸업한 그는 집세를 낼 만한 돈도 없을 만큼 가난했죠. 당시 그곳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그 지역의 호텔은 늘 10,000원이었습니다. 체스키는 문득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트리스 3장을 임대해볼까? 그 자신도 다른 도시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매트리스라도 빌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더 그럴듯한 현지 체험까지 느낄 수 있고요. 제스키는 낯선 숙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손님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체험을 남겨줄 수 있을지 고민한 결과 에어비앤비를 혁신시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터로는 소비자들의 복잡한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진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싶나요? 그렇다면 직접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값진 체험을 선물하세요. 그것이 인식의 틀을 깨는 진짜 혁신 전략입니다. 클레이턴 크리스텐슨, 일의 언어 저자. 먼저 고객을 대하는 관점에서 몸을 얻을 것인가, 마음을 얻을 것인가. 우리의 그 마케팅 관점은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마케팅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은 옮길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옮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마음을 옮긴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마케팅에서 그 브랜드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이 브랜드로 사람의 마음을 옮길 것인가?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마케팅 관점에서는 이 브랜드를 잘 만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이 마케팅의 브랜드, 즉 사실적 어떤 소구보다도, 즉 사실적인 어필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고객과의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현재의 마케팅은 오프라인에 굉장히 포커싱이 최적화된 그런 마케팅 기법이었다면 앞으로 미래의 마케팅, 즉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새로운 마케팅 관점이 필요한데요.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가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몸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얻을 것인가, 물론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음을 어떻게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 그런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고객의 만족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은 관심과 배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과연 그 사랑의 실천이 그럼 관심과 배려인가? 예, 맞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관심과 배려의 결과물인데요. 즉,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제시하는 것이 배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은 고객에게 단순히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고 고객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 인간으로서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한번 관찰을 한다든지 통계 분석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고객의 어떤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빅데이터 형식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관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디자인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1인칭 관점에서 페르소나 관점에서 한번 고객에게 접근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내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서 고객이 위하는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화시켜서 그것을 제시하는 게 우리는 7P, 즉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러한 배려를 할 때 단순히 브랜딩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고객의 호응을 얻을 만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저는 인용을 해보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단지 하나의 꽃에 지나지 않았다. 즉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우리의 고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즉 의미 있는 무엇인가가 되었다는 거죠. 고객은 항상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즉 내가 고객의 그 욕구, 즉 단순히 하위 욕구로서 의식주와 건강뿐만이 아니고 그 상위 욕구로서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감을 갖고 싶은 그리고 지적 호기심과 그리고 어떤 미적 쾌락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하고 싶은 것을 이해를 한다면 고객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의 꽃과 같이 자세히 관찰을 한다면 그분의 지식적 욕구 이런 것들을 만족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소비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정신적 욕구를 소비를 하는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고 그걸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통치술의 제왕인 한비자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을 설명하면서 덕은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로 정의를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도 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표현할 때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심과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얻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덕이라는 세상에 하나뿐인 선물을 상대방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그런 덕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인데요. 우리는 고객을 상대할 때, 대상으로 할 때 덕을 베푼다. 관심과 배려의 실천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지갑을 여는 스토리텔링의 힘, 이런 주제로 이제 이번 강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스토리텔링이란 말 그대로 스토리 플러스 텔링인데요. 이 스토리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 맥락이죠. 큰 텍스트죠. 그리고 텔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하다. 그래서 앞뒤 전후의 그 어떤 공감 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인데요. 팩트는 브랜드에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어떻게 보면 스토리라는 감정을 입혀서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 설득력 있게 뭔가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글러는 동기부여 전문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리는 사람을 사고하게 만들지만 감정은 사람들을 행동하게 만든다. 또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저자인 가브리엘 돌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팩트와 숫자로 설득하지 말고 이야기의 감성으로 승부하라. 결국은 이 앞에 논리라든지 팩트와 숫자는 브랜드에 해당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뒤쪽에 감정이라는 부분, 감성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동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강의에서는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감정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을 자극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했을 때 고객은 구매까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과거의 마케팅과 지금의 SNS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 이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아리 창문이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1955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헨리 임헨이 1955년에 인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라는 논문에서 이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조하리는 조셉 플러스 해리의 합성어로 조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아리의 창은 크게 4가지 창이 있는데요. 이게 자신은 아는 부분과 자신은 모르는 부분, 그리고 타인은 아는 부분,
그리고 타인은 모른다. 이러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한번 열린 창은 자신은 알고 타인도 아는 이런 공감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창은 말 그대로 자신이 볼 때는 보이지가 않지만 상대방은 아는 영역이죠. 그리고 타인은 모르고 나만이 아는 숨겨진 창, 히든 창이 있고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아리 창의 핵심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이 열린 창, 오픈 윈도우가 얼마만큼 큰가에 따라서 상대방과 공감을 하는 영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그 사랑,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조아리 창의 프레임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타인을 아는 거고요. 그리고 배려는 스스로가 무엇을 준비할지 아는 자신을 안다는 것과 맥이 상통하는 것입니다. 즉, 관심과 배려라는 게 결국은 타인을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열린 창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열린 창이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고객과 공감, 소통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어떻게 보면 소통 공감 전문가는 먼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상대방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감정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청취를 먼저 하고요. 이러한 청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아는 것을 적절히 상대방과 어떻게 보면 눈높이를 맞추면 이런 열린 창이 굉장히 커지면서 공감 영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조아리 창문을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상대방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준비하는 것. 이게 결국은 뭡니까? 브랜드 포지셔닝을 할 때 STP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원하는 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이건 내가 자신을 안다는 거죠. 이게 되었을 때 결국은 7P, 즉 열린 창에 그런 공감 영역을 많이 가지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아리 창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프레임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먼저 한다면 내 마음의 숨겨진 영역은 줄어들고요. 동시에 열린 공간은 늘어날 것입니다. 그만큼 상대방도 내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 이른다는 내용이고요. 기업에 있어서도 소비자 또는 투자자와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러한 조아리 창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또 조아리 창과 기존 who, why, how, what 이러한 육하원칙 한번 접목을 해보면 이 조아리 창문은 마케팅 프로세스와 한번 접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통 유형을 보면 자신의 안다, 모른다, 그리고 고객의 안다, 모른다를 네 가지 영역으로 했을 때 고객도 알고 나도 아는 이 공감 영역은 who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과 내가 아는 이 who가 이게 타겟 고객이 되고 그리고 타겟 고객이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why에 해당이 됩니다. 고객 내면의 욕구는 고객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것이죠. 반면에 고객은 모르고 나가 알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제품 서비스 소개하는 후원 영역이라고 보면
7P라 보면 고객도 알고 나도 아는 이 공감 영역에서 누가 나와 공감하는가. 그게 결국은 타겟 고객으로서 나의 소비자이자 고객이자 하나의 그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고객을 제가 관찰 아니면 통계 분석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고객의 수요를 조사하는데 이거를 why라고 하고요. 왜 why냐? 이겁니다. 물건을 왜 사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고객의 당연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 그 욕구가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why이고요. 이거를 시장의 크기라고 볼 수도 있고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요에는 어땠습니까? 플러스 영역에서 고객이 모르는 욕구를 찾아내서 제시할 때는 시장의 그 파이가 커지는 거고요. 기존 시장에서 고객이 필요한데 현재는 없거나 아니면 있는데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완했을 때도 하나의 시장이 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고객은 모르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제시를 하는 게 결국은 고객으로 봐서는 혁신 제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아리 창문과 그 육하원 측에서 그 who, why, what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마케팅 접근 방법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과 공감이라는 게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컨텐츠와 컨텍스트로 대상을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 하는 대상을 가치 있게 포장을 하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객에게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 공감과 소통으로 구매 결정에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그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인지, 감정, 의지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인지는 브랜드를 통해서 관점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게 만들고 의지는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큐레이팅을 통해서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고객과 나의 그 열린 창, 오픈 윈도우 창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소통 공감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구매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방탄소년단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BTS 사례는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데뷔 전부터 벌써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팬들과 공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명의 시절에 그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을 미리 어떻게 보면 SNS상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실제로 데뷔 전부터 그 10대의 그런 갈등들을 일기 형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한글로 올렸지만은 이제는 이러한 언어적인 영역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류 열풍에 의해서 이런 한글로 올렸지만은 모든 외국인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다 그거를 번역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해서 벌써 한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은 또래로서 한번 공감하다 보니 데뷔 몇 년 전부터 벌써 이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뷔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데뷔하는 그 모습을 보니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용기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방황하는 과정에서 그걸 극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이 팬들이 결국은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스타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고 서로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방탄소년단의 어떻게 보면 팬덤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가 팬과 함께 성장하고입니다. 방탄은 또래가 겪는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는데요. 학교 3부작으로 통하는 데뷔 앨범과 미니 1, 2집을 통해서 10대의 시선과 꿈과 현실, 사회의 부조리를 노래했고요. 이후 윙스 등에서는 N4 세대와 열정페이, 수저 계급론, 유혹에 흔들리는 갈등 등 20대 청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팬의 언어를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 새 앨범에 담긴 고민보다는 고는 연로 열풍을 바탕으로 한 노래가 그리고 탕진 잼이 가사로 들어가고 연로가 32번이나 등장하면서 돈은 없지만 떠나고 싶어 멀리로 열일해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다 내 배에 또는 티끌 모아 티끌 탕진 캠 다 지불해. 예,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다 탕진했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 내 일주일 월화수목 금금금. 지금 대학생들은 이럴 겁니다. 공부하러 대학에 왔지만 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또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은 거죠. 방탄의 노래가 팬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스토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멤버들 자신이 성장하면서 보고들은 느낀 점을 직접 가사로 쓰고 곡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수가 되기 전 작가가 되고 싶었다는 랩몬스터는 노래 가사를 데미안이라든지 헤르만 헤스가 지었죠. 그 다음에 김춘수 있고 그 다음에 무라카미 하루키의 IQ84 등에서 인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노래 말고도 일상을 스트리밍 했는데요. 더더욱이 방탄은 SNS를 통해 무대방 일상을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루 일상을 일기로 기록해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기들끼리 라이브 방송도 꾸미며 장난을 치고요. 먹방도 찍고 니베아 립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결국은 스타로서가 아니고 그냥 옆 친구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했다는 거죠. 고객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영역을 확장시킴으로 해서 결국은 감동이라는 감동을 이끌어내는 게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결국은 기존의 오프라인 마케팅과 달리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마케팅 특징으로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 몇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스토리텔링. 이것은 이제는 광고라는 기존 매체보다는 소소한 어떻게 보면 홍보나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의 스토리텔링이 결국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고요. 결국은 1인 브랜드 창직이라든지 아니면 소자본 창업 또는 초기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케팅 툴로서 이제는 돈을 들여서가 아니고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즉 매출이 일어나기 전부터 고객과 공감하는 스토리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을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고요. 기획, 글쓰기, 이미지, 동영상 각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돈을 들여서 도배 안 해도 검색 상위에 올라가는 어떤 글쓰기 기술 또는
좋아요가 늘고 수십 분 리트윗이 일어나는 이런 이미지 꾸미기, 방문자가 늘어난 동영상 제작법 등 다양한 어떤 테크닉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브리엘 돌란이라는 작가 외에 한 명, 야미니 나이두가 출판한 팩트보다 강력한 스토리텔링의 힘, 즉 아르비안 나이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텔링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에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인지 또는 일반적인 대화와 어떻게 다른지,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의 소재를 얻을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스토리텔링이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 이런 비즈니스 관점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를 원한다. 가오펑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비앙 브랜드 스토리가 빠르게 퍼져나간 이유에 대해서 고객은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소비자이고 자기 만족을 중요시하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입니다. 에비앙의 그 고급화된 포지셔닝,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고품질의 이미지는 그들의 소비 심리나 니즈에 딱 맞아떨어진 거죠. 여기에다가 저마다 생수 한 병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긴 신비한 이야기를 통해서 심리적, 감정적 경험과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 삼류 여관이 성공한 과정에서 뒷마당에 어떻게 보면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관광객 여러분, 저희 여관 뒤편에는 여러분의 기념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딴 10그루의 묘목을 심을 수 있고 나무엔 당신의 이름과 나무를 심은 날짜를 적힌 팻말을 걸어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기념사진도 촬영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관이 문정성시를 이룬 그런 스토리텔링의 성공 사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